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9 월입니다. 뭐 9 월이라고 특별히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약간 이제 에어컨 바람을 쐬면은 좀 '찬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게 계절 바뀌는 느낌이고,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렇지 아직 되게 덥습니다. 이게 또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여름 끝날 무렵쯤 되면은 계절에 적응하는 데 에너지를 써 가지고 쪼끔 덜 더워도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달 유니 님 들어와 주셨고, 아델라 님 들어와 주셨고, WTI 님 들어와 주셨고, 달팽이 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당뇨약 SGLT2 억제제 드시는 분 보세요."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인제 당뇨약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쓰는 패턴은 사람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금기가 없으면은 메폴민을 먼저 쓰고요. 근데 메폴민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인제 약을 더해 가죠. 그때 더해 갈 때 주사제는 좀 아무래도 어떤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대로 가기 전에 경구약으로 먹는 약을 선택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아마 DPP-4 이니비터라는 약이랑 SGLT2 억제제, 오늘 얘기하는 거 약 두 개 중에 하나를 뭘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DPP-4 억제제는 어떤 약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 비슷한 게 췌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장관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작용 시간이 짧아 가지고 별로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인슐린 비슷한 애를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약이 DPP-4 이니비터라는 약이고요. 또 한편에 있는 SGLT2 억제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소변으로 당을 빼는 그런 약이에요. 준이 님이 배경 색깔이랑 옷색이 찰떡이라고. 제가 와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무늬가 되게 화려하게 있으면 화면을 보면서 유튜브를 볼 때는 시선이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늬 없는 걸로 골라서 희선 PD님께서 골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백은 약간 분홍색, 저는 보라색 옷을 입어서 아마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한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중에 이 시 어 SGLT2 억제제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다 설명해야 돼요, 환자한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쫓길 때는 DPP-4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DPP-4 억제제는 별 설명할 게 없거든요. 환자한테 주의사항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SGLT2 억제제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고 할 때는 이 약을 쓰고 싶고 이 약을 쓰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못 쓰는 환경이 있고, 저도 하다 보면 설명을 빼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못할 때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환자분한테 "가서 꼭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이해도도 높을 거고, 또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당뇨약 SGLT2 억제제를 지금 드시는 분, 그리고 지금 당뇨가 있어서 SGLT2 억제제를 고려하는 분, 또는 뭐 전당뇨인 분들, 또 쪼끔 더 얘기가 나가면 콩팥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어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오영돈 님께서 "24 시간 혈당 측정기를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휴대폰과 연결하는 걸 주변인들의. 아이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저도 이제 보통은 제가 이게 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꼽는 거를.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걔네들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설명서를 안 읽고 나도 감각적으로 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도 님, 친구분들한테 물어봐서는 모르실 것 같고요. 똑같이 자제분이나 혹시 젊은 손주분이 있으면 손주분한테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그 측정기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약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GLT2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요. 포시가란 약이랑 자디앙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요즘에 뭐 약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비슷한 오리지널 이름 말고도 또 복합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약을 말씀드리면 포시가랑 자디앙이라는 약이다. 그래서 포시 뭐 이렇게 들어있는 약들, 무슨 엠파 뭐 이렇게 들어있는 약들, 요런 약들은 인제 해당되는 경우가 엠파나 다파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는 약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혈액의 포도당이요. 여기 콩팥의 사구체라는 정수기죠. 정수기에서 바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실 포도당이 넘쳐나는 건 근 50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간 포도당을 완전히 다 재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 재흡수를 해서 한 톨도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전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재흡수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SG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효소 같은 것이 SGLT2 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효소가 일을 못 해요. 아예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먹는 저쪽 포도당이 다는 아니지만 사실 180 혈당 농도로 180이 넘으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쨌든 재흡수를 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기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일종의 선천성 이상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추적 관찰해 봤더니 당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콩팥에 빠져나가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나? 아니요. 콩팥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고 그러면은 '혈액에 넘쳐나는 당을 소변으로 빼내면 되겠네. 빼낼 때 이 효소를 억제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약이 SGLT2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이 약은 넘쳐나는 당분 자체를 소변으로 그냥 배설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변에 당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 당이 나가면서 물도 끌고 나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염분도 끌고 나가요, 같이. 얘네가 인제 삼투압에서 다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대략 햇반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햇반 용기가 한 130 에서 140 그램 정도 되거든요. 요거 하나랑 3분의 2개 정도. 이거 하나에 당분, 포도당이 어느 정도 들어 있냐면요. 저도 못 외웁니다. 43 그램 들어 있는데 보통 요렇게 이 약이 당뇨 일으키는 이 당뇨약이 하루에 가지고 나가는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70 그램 정도 돼요. 그러니까 햇반으로 따진다면 햇반 한 개랑 3분의 2개 정도를 안 먹은 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당분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칼로리로 전환을 하면 얼마나 되냐면은 한 200 내지 300 킬로칼로리 정도 되니까 사실 칼로리도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이 빠지죠. 네. 살이 빠지는데 살이 엄청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한 3-4 킬로 정도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1-2 킬로 빠지거나 안 빠지는 분들도 있고 막 10 킬로 이렇게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혈당을 떨어뜨리죠. 그 혈당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한 1% 까지 이 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5 에서 먹기 시작하면 6.5, 우리가 목표가 6.5 잖아요. 6.5를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넘쳐나는 포도당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 자체가 대부분의 약은 인슐린 비슷한 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그 약 자체가 인슐린인데 얘는 인슐린 분비랑 이쪽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넘쳐나는 당만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얘가 당분을 가지고 나가면서 삼투압으로 물도 끌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염분도 끌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게 많게는 10mmHg, 적게는 5mmHg니까 혈압약으로 얘기하면 혈압약 하나가 보통 10mmHg 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 하나 정도의 역할을 이 당뇨약이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약이 요즘에 핫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왕관을 하나씩 씌워 드렸는데 이 약 자체가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랑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콩팥을 왜 보호를 하냐면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애니메이션이 살아있네요. 여기에서 소변으로 혈액에 있는 당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SGLT2가 여기 있는 모든 포도당을 다 잡아쳐서 혈액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럼 혈액이 다시 돌다가 콩팥으로 가 가지고 또 소변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또 잡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 콩팥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요 순환하는 거를 끊어 버리면, 왜냐하면은 더 흡수를 재흡수를 시키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배설시켜 버리면 이 순환하면서 콩팥이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이거 자체가 콩팥 섬유화를 좀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래서 신부전 환자한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얘가 소변을 양을 되게 많게 하거든요. 혈당을 가지고 나가면서 혈당에 의한 삼투압으로 물을 끌고 나가서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혈액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장이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한테 심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메커니즘이긴 한데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인슐린이 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자꾸 쌓는 역할을 해요. 포도당을 가지고 자꾸자꾸 쌓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혈당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게 되면은 인슐린이 이렇게 지방을 쌓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인제 없어지면 그제서야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 케톤이라고, 케토제닉 다이어트, 뭐 쪼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혈액에 케톤 양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케톤이 심장으로 가 가지고 심장에서 연료의 역할을 하는데, 포도당보다 케톤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 소모를 덜 해요. 근데 신부전이 와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펌프질을 덜 해줄 테니까 케톤이라는 연료가 들어가면은, 또 쪼끔만 들어가도 산소를 쪼끔 사용해도 심장 근육이 잘 펌프질을 할 수 있게, 심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나 비용 효과적인 굉장히 성능 좋은 휘발유의 역할을 케톤이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콩팥과 심장을 보호하느냐면요, 당뇨가 없는 경우에도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고, 당뇨가 없는 경우에도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요즘에 SGLT2 억제제를 치료제로 당뇨가 없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보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올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 주셔서 저도 '비욘디 시청자분의 수준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여 드린 표입니다. 우리가 인제 보통은 약을 선택할 때 꼭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 약이 정말 좋다."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질환이 없는 거는 뭐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지만요. 그게 위험도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뭐 뇌졸중 심장병이죠. 이런 게 있을 때는 "SGLT2 억제제를 먼저 써라." 요게 인제 삭센다나 위고비 계열의 약이거든요. 근데 이건 인제 주사제니까 또 보험이 안 돼서 어떤 넘는 배리어,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SGLT2 억제제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이 되니까 쓰게 되고,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도 SGLT2 억제제를 쓰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도 SGLT2를 먼저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당뇨 진료 지침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심장병,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SGLT2 억제제를 먼저 쓰는 게 원칙으로 벌써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떤 경우에 좋을까? 이제 제가 인제 앞에 말씀드린 경우인데, 이 사람이, 이 환자분이 심혈관계 질환을 벌써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 위험도가 되게 높은 경우 도움이 되겠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건 없건 무관하게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뇨가 있건 없건 무관하게 신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살을 한 3-4 킬로 정도 빼 주기 때문에 살을 3-4 킬로라도 빼면 더 훨씬 혈당 조절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 살이 빠져도 괜찮은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약이 보통 3 가지만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보험이 가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될 경우에도 내가 그거를 보험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인제 약이 보통 300-400원 정도 되도록 되어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한 800 원에서 1,000원 정도, 최근 약들은 그렇게 가격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들에 인제 처방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부작용을 가장 좋아하시고 신경 쓰시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쇼츠나 뭐 틱톡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보시는 인제 이렇게 좋은 약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써야 되냐는 건 바로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의사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환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약을 3 달치 가져가면은 환자 옆에 있는 거는 나잖아. 스스로 환자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되게 중요해서 부작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이 빠지면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뱃살이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중 감소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젊으신 분들은 '어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막 그러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체중이 빠지면 사실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살 빼지 마세요."라는 그런 동영상도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약을 먹고 살이 12 킬로가 빠졌어요. 그래서 약을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12 킬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빠지시는 분은 정말 비만약 쓴 것보다 더 많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살이 빠져서 근감소가 오면은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얘가 당이 나가면서 물을 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겠죠. 그러니까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혹시 밤에 화장실을 가다 보면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낙상과 골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변량이 많아지는데 내가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럼 탈수가 되면은 신장은요, 물이 가주지 않으면, 혈액이 가주지 않으면 금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부전이 금세 빠져요, 급성 신부전이.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약 때문에 탈수가 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탈수가 안 되면 없을 일이죠. 그리고 혈압이 아까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혈압이 높은 분은 떨어지면 좋겠지만, 정상인 분들, 여자분들 왜 마르신 분들은 혈압이 100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약 먹고 90, 70이 되면 어지러우신 거죠. 그러면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럼 쓰러지면 또다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소변으로 당을 빼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변이 달달해지겠죠. 그러면 세균 감염이 굉장히 되기 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뇨생식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데 물론 비뇨생식기 감염이 높아지면은 항생제나 또 어떤 경우는 인제 세균 아니라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들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항생제랑 항진균제를 쓰면 됩니다. 특히 인제 요런 비뇨생식기 감염은 여성분들, 특히 이제 쪼끔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 평상시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던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음부 궤전은요, 이제 미국에서 제가 통계를 봤더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배 정도 됩니다. 3억 5천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5천이잖아요 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회음부 궤저,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는 급성 괴사성 근막염인데 한 10건 이하 정도로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회음부가 어딘가요? 회음부가 어디냐면, 좀 어렵죠? 어딘지 혹시 다 아세요? 회음부가 어디냐면 사람의 가장 밑에 평면, 그러니까 항문이 있고 남자 여자 생식기가 있는 그 평면을 회음부라 그래요.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되면은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뭐 균열증, 폐혈증으로 돼서 심각한 경우는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음부 궤전은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에이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내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약을 쓰지 않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인제 계저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밑에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음낭이라든가 그때 인제 항문 주변 이런 데들이 여자분도 그렇고요. 빨갛게지고 아프고 붓고 이런 전형적인 그 염증의 증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쪼끔 그냥 두게 되면은 막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이런 전신적인 감염의 증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런 드문 부작용이 있고요. 요거보다는 쪼끔 더 있는 부작용이 이제 요즘에 이제 꼬마 의사들이 오늘부터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응급실이나 에서 많이 보게 될 경우들인데 우리가 인제 당뇨병성 홍수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죠? 혼수. 혈당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의식이 없어서 빨리 포도당을 주지 않으면은 인제 의식이 없으니까 중환자실을 가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그게 그때 우리 몸에 케톤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서 몸이 엄청 산화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일인데 요 SGLT2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혈당이 높지 않은데 혈당이 거의 정상인데요. 꼭 당뇨병성 홍수처럼 케톤 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고 있을 때는 지방이 분해되는 걸 막는데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되면 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혈당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이유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방이 막 분해하면서 케톤이 많아지는데 이 케톤이 쪼끔 많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급격하게 산증이 되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인제 어 당뇨병 쇼크, 고혈당 쇼크랑 거의 비슷하게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배가 아픈 증상이 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혼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 바로 정상 혈당 케톤 산증이라고 이 약의 부작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은 뭐 정상적인 경우에 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인슐린 분비가 없어져서 지방 분해가 막 촉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없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음식을 되게 안 먹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서 시술을 받을 게 있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뭐 급성으로 뭐 중환자실을 가야 되거나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내가 안 먹게 되면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면서 내 몸에 지방이 분해가 돼서 케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 많아진 케톤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들은요. 복용 방법은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어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인제 요 SGLT2 억제제랑 다른 약들 메폴민이랑 섞거나 아니면 피오글리타존이랑 섞거나 요런 약들이 나와요. 그래서 복합제들이 많이 나오면 이 약은 언제 먹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복합제의 경우는 다른 약, 복합제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약을 먹을 때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느냐? 탈수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물을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컵씩 더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밥 먹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침 나절에 한 컵 먹고 점심 나절에 한 컵 먹고 저녁 나절에 한 컵 드세요 해서 꼭 하루에 3컵 이상의 물을 현재 먹고 있는 물의 용량에서 추가로 더 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회원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샤워하시잖아요. 샤워하시는데 이제 깨끗하게 씻으려고 너무 거친 떼수건 같은 걸로 밀게 되면은 상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부드러운 솜이라고 해야 되나? 목욕솜? 목욕 타올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원래 항상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는 거 아시죠? 뒤에서 균이 앞으로 오면은 염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어 잘 열심히 안 닦으시고 그다음에 팬티를 퍽 입어 버리면은 회음부 주변에 습기가 차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컨디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잘 닦고 마른 상태에서 속을 착육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회음부 청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빨갛게 되거나 아프게 되거나 뭐 요런 붓거나 하는 변화가 회음부에 있으면은 당장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내가 급성으로 뭐 담남령이 생겨 갖고 수술을 하거나 하면서 굶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약도 안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굶게 되면 인슐린이 줄어들어서 지방이 막 분해가 돼서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상이나 급성 열성 질환, 뭐 예를 들어서 음 갑자기 뭐가 폐렴이 걸렸거나 뭐 어떤 심한 염증이 생기는 어떤 급성 질환이 생겨서 감기같이 잠깐 살짝 아픈 거 말고요.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도 중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당뇨니까 이 체중을 줄여 갖고 '당뇨를 없애야지.' 하면서 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역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막 분해를 해 가지고 이 약을 안 먹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을 가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약을 끊는 게 맞다. 음식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끊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과음이라는 게 기준이 참 애매한데, 많이 먹으면서 거의 매일 마시는 분들은, 술 드셔 보신 분은 그다음 날 되게 목마르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드시고, 술 드시는 분들은 술 해독하면서는 저혈당이 되거든요. 이게 딱 케톤산증 되기가 되게 좋은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한두 잔 반주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어 과음을 연달아서 하시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약을 드시는 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28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복 혈당이 119가 나왔는데 당뇨 전 단계. 그래서 어 치료,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고 싶은데 이 상황을 근처 내과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이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은 안 됩니다. 근데 비대면 진료 되는 데 있으니까 원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꼭 병원을 가셔야 될 게 같은 게, 전당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하반기에 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공복 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랑 식후 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예요. 어쩌면은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건포도 땅콩님께서. 그래서 우선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식후 혈당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 체열 자체를 식사 후에 1 시간 정도의 당화혈색소랑 식후 혈당 체열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쪼끔 여건이 되면 같은 날 공복 혈당을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패턴인지가 일단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 119 면 어쩌면 이런 분들은 내당능 검사를 해서 포도당을 주고 난 다음에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 당뇨 진단 방법 를 이거든요. 요걸 하게 되면은 당뇨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 진료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고 병원을 가셔서 체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아, 공복 혈당이 119 라서 걱정돼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알아서 다 검사해 줍니다. 네,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불행한 바나나 님께서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바나나라고 하십니까? 바나나가 얼마나 행복한 과일인데요." 요즘에야 바나나가 지천에 깔려 있고 엄청 싸지요. 저희 때는 정말 엄청 착한 일을 해도 부모님이 어떻게 그날 그때 뭐 보너스라도 좀 받으셔야 먹을 수 있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그랬어요. 음식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행복한 바나나님으로 바꾸세요. 잠을 잘 때 다리에 쥐가 매일 2-3회 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재 당뇨와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잠을 설칠 수밖에 없어서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요. 물을 많이 드세요. 근데 한쪽만 쥐가 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자극이 되니까 밤에 쥐가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쥐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경과 같은 데 진료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육을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써 주게 되면은 근육이 인제 힘들면서 쥐가 나는 거라서 다리 이제 스트레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좀 해 주시고 온욕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해도 쥐가 많이 나거든요. 물도 좀 쪼끔 더 드시는 거 한 3컵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거 습관으로 해 보시고 예 그래도 정말 쥐가 난다면 쥐가 좀 덜 나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약이 뭐 칼슘도 드리고 마그네슘도 드리고 근육 이완제도 드리고 하다 보면 되게 졸립습니다. 그래서 참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소원 요정님께서 "호시가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뇨가 없는 분한테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괜히 당뇨 없는 분이 살 빼려고 "아유 3-4 킬로가 어디야." 하면서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성분이 체중 감량을 도와주나요? 당뇨병이 아닌 정상 사람도 섭취 가능한가요? 정상 사람은 섭취를 못 하고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을 도와주고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변으로 당을 빼기 때문에 그 양이 꽤 많아서 하루에 70 그램이고 칼로리로는 많게는 300 킬로칼로리 정도 덜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비만약은 아니라서 살이 계속 빠지지는 않고요. 처음에 한 2-3 달 길면 한 6 달 정도까지 빠지고 그다음엔 그 인제 계속 약을 먹는 상태에서는 그 빠진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달팽이께서 약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이드 정이 뭘까요? 제가 쪼끔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이드 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저혈당이 자주 오는 약이라면 지금 인제 먹는 약으로는 설포닐유리아 계통의 아마릴 계통의 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약은 그냥 약 이름은 대표적인 게 자디앙 포시가가 있지만 소변으로 당 빼는 약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약이라서 고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상천의 세상님께서는 임신 준비 중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으면 람세이 헌트 증후군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 있나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지만 임시 준비 중인 분이면 나이가 40은 안 되셨을 뿐인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50은 이상 넘으셔야 맞을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혹시 뭐 면역이 떨어진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좀 젊은 나이에 권유를 드리지만 젊은 나이에는 대상포진이 잘 안 생기고 생겨도 심각한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중에 30 대, 20대 젊은 분이라면 굳이 맞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음 쯔쯔가무시를 지연 몇 전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여기 서울대 가정의학과에 조비룡 교수님이 오셔서 가을철, 여름철, 가을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고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의학도서관님께서 혹시 의학도서관님은 의학계에 계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제목이 의학도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랑 관련되신 분인가요? 네. SGLT 억제제는 기존의 당뇨약과 다르게 체내에 있는 당 자체를 배출시켜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들었는데요. 포시가 5mg은 몇 g의 당을 배출시키는 건가요? 만약 30g의 당을 배출한다면 케이크나 도넛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포함된 총 당류가 30g 미만이면 괜찮은 건가요? 당 배출은 약 복용 후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배출을 시킨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이 약 먹어 봤죠. 먹어 봤는데 지금 케이크나 도넛 같은 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잘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케이크나 도넛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적인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지 먹고 생긴 어떤 스파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몇 그램을 배출을 시키냐면은 보통 맥시멈 한 70 그램 정도를 배출시키는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물론 용량이 5 밀리, 10 밀리에서 10 밀리가 더 많이 배출시키겠지만 어 의학도서관님한테 얼마가 배출된다고는 의학도서관님이 먹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배출시키면 한 70 그램 정도까지 당을 배출시킨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약 먹고 살 하나도 안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살쪄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약물이 개인한테 들어가서 내는 효과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케이크나 도넛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당뇨 환자는 없고 비당뇨인도 케이크나 도넛을 마음껏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언제 먹어요? 생일 때 먹어야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도 먹어야죠. 말고는 가능한 한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디저트 카페 가는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당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희 님께서 지난주에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서 근력 운동을 해서 2달 하셨대요. 아유 진짜 박수 쳐 드려야 될 일이죠. 근육 손상 없이 체지방 줄여 칭찬받았는데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 이상이 나왔습니다. 괜찮은가요? 크레아틴 수치가 아주 정확한 신장 기능 대표 수치는 아니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높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잠깐 높게 나왔다가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레아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런 걸 먹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정말 다음 검사내에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크레아틴보다 조금 더 정확한 요즘에는 시스타틴 C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간적 간격을 늘려서 다시 재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별히 뭐 약을 드시고 한 거는 아니신 거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음. 엔젤님께서 당뇨 초에 첨약 복용한 다음에 대부분 메폴민을 처방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약간 통통하신 분들은 메폴민을 먼저 처방하고요. 예, 나이가 드신 분이 마른 이런 분들이 오면 메폴민보다 DPP-4 이니비터 뭐를 먼저 보통 제미글로 뭐 자누비아 이런 약들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살 빠지는 약도 있다는데 그 약은 어떤 약인가요? 살 빠지는 약이 인제 오늘 제가 쭉 얘기 드린 약이죠. 요거 말고는 인제 위고비 계열의 약인데 그건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포민이 장점이 많다던데 살 빠지는 당뇨약은 혹시 장점,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인제 장점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3-4 킬로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혈당도 5 내지 10 정도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나요? 저도 제가 해 놓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혈당이 전혀 안 온다. 그다음에 단점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다음 배뇨 생식기에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뭐 요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곧 먹어야 될 것 같은 수치인데 살은 안 빠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엔젤님 같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통통하신 분들은 평생의 원인이 살이 빠지는 거라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살 빠지는 걸 걱정해.' 하지만 살이 빠져 있는 분들 빠진 분들은 더 빠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하십니다. 1 킬로라도 빠지면 정말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심하지 않는다면 메폴민은 보통 처방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인제 DPP-4 이니비터를 처방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박재강 님께서 "대장 내시경 전에 중단해야 되느냐."고. 네, 실제로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그 위내시경보다 훨씬 더 공복을 길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내보내잖아요, 대변으로. 어 그리고 한 번 정상 혈당 케톤 상승을 경험한 경우는 앞으로 중단해야 될지 다시 먹어야 될지 이게요. 그냥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당뇨병에서 혼수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사가 처방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도 많아서. 그리고 인제 박재강 님께서 대장 내시경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대장 내시경 때 장정결하면서 굶어 가지고 정상혈당 케톤 산증이 생긴 경우의 보고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이 전날도 굶고 검진날도 굶어야 되는 경우는 그날도 굶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 걸렸다면은 저는 처방 안 할 것 같고 대부분의 환자분도 또 달라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입원까지 하게 된 경우는 사망률도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압록강 칠뱅이 순정님께서는 "중년 남성에서 저탄고지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는 경우도 저탄고지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인제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 저도 여러 번 제 의견을 밝혔는데 저탄고지를 제가 잠깐 하는 분은 봐도 오래 하는 분은 못 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면 필연적으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심혈관계 질환은 악화시키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당신들끼리 어떤 연구 모임이나 하는 건 하지만 인제 주류 의학이라고 얘기하면 뭐 비만 학회라든가 대사 관련된 학회라든가 이런 학회, 당뇨병 학회에서는 저탄고지 식사를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이랑 같이 밥 먹기도 어려운 식단이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할 수 있는 식단이 오랫동안 살 빠진 걸 유지시켜 주는 식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시기보다는 밥량을 좀 줄이고 반찬량을 늘리는 그런 식단을 저는 더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엔젤 님께서 "살 안 빠지는 약이 뭐냐."고. 메폴민 거의 안 빠지고요. 그다음에 메폴민 다음에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디피피포 억제제 많이 쓰거든요. 디피피포 억제제, 자누비아라든가 제미글로 이런 글루 이런 약들 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고런 약들을 보통 많이 써야 아마 의사들이 대부분 그 약을 처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훨씬 적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거의 없거든요. 이건 정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이제 녹화를 한 걸 환자분들한테 "요거 좀 보세요. 참조하세요. 이런 걸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녹화하는 그런 약간 사심 방송이기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음 집에서 제이정 님이시죠. 정재인 님이시라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혈당 체크 방법 중 손을 찔러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 찔러서 하는 방법이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제 연속 혈당 측정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또 드립니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조직에 있는 혈당을 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은 모세혈관에 있는 혈당을 재는 거고요. 그다음 보통 여러분이 가서 하는 건 정맥 혈당을 재는 건데 보통은 대부분의 기준은 정맥 혈당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집에서 매번 정맥 혈당을 해서 뭐 가져갈 수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할 때는 인제 손가락 끝으로 체크를 해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집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서 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미 아빠님께서 "100 일에 접종 후 한 달째 왼쪽 어깨가 아픈데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주사나 약물이 있나요?" 100 일에 시약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쪼끔씩 다 퍼졌기 때문에 한 달째면은 이 약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찌르다가 주변에 있는 뭐 근육에 약간 출혈이 됐거나 그런 문제일 수가 있어서 백신을 무력화하는 주사나 약물도 없고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접종에 들어있는 그 씨약 때문이 아니고 접종 과정에서 이렇게 뭐 옆에 조직들을 자극을 했거나 했을 그런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오비이락으로 뭐 여기에 어깨에 질환이 생겨서 그러실 수도 있어서 오래 진행된다면 정형외과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오영도 님께서 집에 자녀가 없는 상태고 젊은 애들이 주변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해 제가 가져가서 시범을 보여드리지 않고서는. 근데 앱에 까셨나요? 앱 까시고 난 다음에 그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이걸 뗀 통에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연속혈당 측정기가 통에 들어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그 통 바깥쪽에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읽어 줘야지 얘와 얘가 연결이 되거든요, 연속혈당 측정기와 그다음에 내 핸드폰이. 아마 그 과정을 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거는 제가 거기 보시면은 그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하셔서 자세한 가이드를, 요즘에 인제 오영도 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전화하면 설명을 잘 해 주니깐요. 고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제 말 듣고 55,000원 쿠팡에서 사셨나 봐요.
저도 한 차례 더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달팽이님께서 아까 그 저혈당 생기는 양이 글리자이드 이게 인제 설포닐 유리아라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아마 먹는 약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많이 쓰는 먹는 약으로서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글리자이드 요런 계통의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증가시키는 약은 약을 처방할 때 전제 조건이 이분이 먹는 식사가 굉장히 규칙적이어야지 처방할 수가 있고요. 약을 먹었는데 밥이 안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인슐린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제거할 포도당이 없으니까 포도당이 더 떨어져 갖고 저혈당이 오니까 이게 또 사고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고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그 상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선무님께서 "당뇨인이 식사 후 걷기와 근력 운동 중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식사 후 걷기는 당장 먹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쪼끔씩 올라가잖아요. 나이가 들고 뇌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 근력을 늘려 주거나 최소한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근력 운동보다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당 강화 효과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혈당이 잘 조절되려면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면은 이거는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질문이라서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 김진수 님께서 "가지가 혈당이 많이 오르나요?" 가지가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당분을 많이 넣어서 조리를 하면 혈당이 오르죠. 근데 가지 자체는 그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 있지가 않아서 혈당이 채소는 과일만큼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더블님께서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제가 비밀을 알려 드릴까요? 제가 요렇게 보고 있다가 모를 것 같은 거는 이쪽으로 안 옮깁니다. 아는 것만 옮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것까지만 아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가장 내가 틀리지 않게 말을 하는 방법은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그게 다 기록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뭐 남아 있으면 사실 틀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말이 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서 방송을 하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말을 하면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인제 제가 말한 부분이 짧게 올라온 동영상으로 올라온 거에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다. 그럼 내가 안 틀리는 방법은 내가 말을 안 하면 틀리지를 않겠네.' 뭐 요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9시 49분. 그래서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대충 다 쪼끔 착해요. 그리고 쪼끔 정확하고 무서운 사람들 중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잘 이렇게 주변을 제 말이 맞나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자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사이에 벌써 9시 50분이 돼서 또 오늘은 10시에 희진 씨 오시죠? 그래서 희진 씨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브 들려주는 시간이라서 또 그 시간도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뒤에는요. 뭘 할 거냐 하면 숨어 있는 설탕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거 당분 없는 줄 알았는데 당분이네.'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많이 많이 들어 주시고요. 인제 걷고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9 월입니다. 많이 몸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또 책도 한 권 읽으시고 행복한 9 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